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이 새로 추진되는 등 10개의 노선안이 공개됐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인천시 소식 들어봅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서울시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북에도 강남 지하철 9호선과 같은 동서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이 신설되고요. 2028년까지 경전철 6개 노선 신설, 2개 노선은 연장, 지하철 2개 노선은 개량하는 내용이 대부분 발표가 됐는데요. 계획안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는 더욱 촘촘하게 또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앞두고 있어서 또 재정 낭비, 효율성 문제의 숙제도 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서울시가 도시철도 10개 노선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신설, 연장, 개량 내용이었죠. 경제보다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하철의 경우 번화가에 주로 지하철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선이 겹치는 그 환승 구간에 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지금 서울의 경우 강남, 강북, 강서, 강동으로 나눠서 봤을 때 교통 인프라 격차가 심한 편입니까? 네, 저희가 봐도 강남 보면 요즘 않거든요. 예, 교수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목동과 청량리역 사이를 급행과 일반 열차가 왕복하는 25km 노선이 또 생기고요. 경전철의 경우는 지난해 발표됐던 면목선, 오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에 앞서서 또 강북 횡단선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신림선, 이건 여의도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지하철 개량 계획은 4호선 당고개에서 남태령 이 부분을 급행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를 해서 둔촌에서 길동,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2,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죠. 교수님 연결됐나요? 네네. 예. 앞서서 설명해 주시다가 좀 끊겼는데 교통 인프라, 서울의 교통 인프라 격차가 심한 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도 강남 같은 경우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 많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밀도로 따지면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절대적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역세권은 이제 400에서 500m라고 하는데 조금 멀리 잡아서 한 800m 정도까지 잡으면 사실 대부분 이제 역세권에 포함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보면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 청계산, 이제 그린벨트 주변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사실 서울의 인프라가 나쁘지 않은데 예. 아무래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격차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생활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교통 격차가 분명히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 발표된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 또 부동산 네네.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이미 인터넷에는 뭐 광고성 자료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한 4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결국 그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뭐 삽도 못 들 지역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예. 그 국토부 승인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보통 모든 이런 이제 단위 그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 계획에서 이제 확정을 좀 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이제 준비한 걸 보니까 최소한 올해 그 국토부에 승인받는 거는 그냥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 요즘은 이제 시민들 다 아시는 건데 예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국토부에서 상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타를 할 텐데, 이게 이번 본 노선들이 그 경전철 노선들이고 또 이미 이제 서울은 기본적인 철도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예타 통과는 그렇게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앞으로 계속 네네. 또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네네. 그 좀 여기서 불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결국은 네네. 경제성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성을 본다는 거는 이게 예. 사회적으로 이게 돈을 이제 투자한 만큼의 사회적 가치가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 편익이 이 노선을 놓으면은 자동차, 승용차 이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발표에서 나오지만은 이런 이제 철도망을 하더라도 승용차의 억제 대책이 없으면 사실 승용차 이용이 확 줄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 경제성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 경제성은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이 잘 모르는 이제 재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성은 실제로 이게 전철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돈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이제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1년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예. 킬로미터당 보통 한 20억, 3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막상 건설을 하더라도 이게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의정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제 요즘은 이제 재무성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어떻게 간신히 이제 지역 균형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재무성이란 벽을 잘 넘을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충분히 하고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서울시는 네네. 또 경제보다는 균형 발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설명을 한 것이 만약에 이 계획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또 철도 이용 가능한 시민은 한 4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이용 시민이 40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은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충족하지 않나요? 이번 발표에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1.0은 넘지는 못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0.8 정도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지표, 균형 발전의 지표를 봤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의 가까스로 넘을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 이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수치 1 그걸 언급해 주신 그거는 어떤 수치인가요? 예, 1.0이라고 하면은요, 예. 사회적으로,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의 효과가 있다. 아하. 이게 이제 1.0이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 발표 보면 0.7
0.75에서 0.8 정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철도로 보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나마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이 워낙 이제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예. 그 정도의 이제 그 경제성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전례를 봤기 때문에요. 뭐 서울 첫 경전철인 오이 신설선 뭐 하루 이용객이 예상 인원의 절반 한 7만 명 정도에 그쳤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김해, 뭐 인천, 경기 용인 그 운영비 설명해 주신 운영비 그 유지비 때문에 해마다 수백억 원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그냥 철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교통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런 전철,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전철 노선 확충 말고는 대안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약간 입장은 이제 갈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시 이번 발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곳곳에 그러니까 이제 실핏줄들을 좀 확장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경전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서울은 기본의 이제 기간망들이 있으니 차라리 실핏줄보다는 이 동맥이 되는 그 기존에 이제 그 9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더 급행화하고 효율화시켜서 더 빨리 만드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뭐 그런 제 개인적 의견은 있습니다. 예. 피를 좀 빨리 돌게 만드는 뭐 그런 네네네. 기호를 하면 예. 될 것 같은데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뭐 지하화를 하지 않고 지상에서 네네. 다니는 예전에 다녔던 뭐 트램 같은 이런 것을 네네. 운영하면 뭐 이용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도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이제 경전철을 우리가 굳이 이제 한다고 그러면 트램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용객 측면에서 뭐 트램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 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도로 위에 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가 확실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공사비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경전철이 또 지하로 들어가면 말이 정이지만 사실 일반 그 철도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램을 하게 되면 공사비도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이용도 억제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보행 중심의 사람 중심의 어떤 도시 공간에는 사실 그 트램이 훨씬 더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쉽게 생각했을 때 지하철과 달리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만약에 트램을 만약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네네. 생겼을 때 철거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철도가 사실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이게 한 번 건설해 놓으면 이게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선에 그러니까 정말 동맥이 되는 쪽의 강화를 주로 하거든요. 예. 근데 트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의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죠. 음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어떤 교통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 뭐 네. 자동차 도로로 막 얽히설키 복잡하고 그 트램을 설치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좀 가능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있을까요? 트램을 설치할 때 뭐 고려해야 될 대상이 교통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트램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노선이 굴곡이 된다. 근데 사실 이번에 발표한 노선도 보시면 이 경전 지하철 노선도 똑같이 도로를 따라가면 자세히 보시면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하면은 직선으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또 지하 공간에 대한 민원 때문에 모든 노선들이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굴곡 노선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노선의 직선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경전철에도 유리한 측면이 사실 전혀 없고요. 예. 이제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이제 굴곡이 되어 있는 노선보다는 좀 격자형으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외국이라든지 창원 뭐 이런 신도시와 달리
네. 좀 구불구불한 곳이 많아서 트램과 맞습니다. 적합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또 들기도 하네요. 자, 다시 이 도시철도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통망이 잘 먼저 구축돼야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주택, 인프라가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네네. 먼저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주거 공간, 기타 시설이 잘 구축돼야 그 다음에 교통망이 이렇게 따라오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걸 저희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예. 사실은 같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이나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집 짓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문제였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교통망을 어떻게 설치하에 따라서 실제로 토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여기는 주거, 여기는 또 기업들. 이게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성시가지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철도망을 새로 노선을 신설하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그 역세권을 주변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시재생 할 건가. 이게 같이 결합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철도만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같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도 그 광역 도로망을 발표할 때 그 네. 주택들하고 신도시하고 도로망 구축이 동시에 될 것이냐 아니면 뒤따라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철도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주변 지역 도시 재생까지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시망만 뭐 늘린다고 현재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어느 정도 뭐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건가요? 동시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강남 격차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예. 보면 격차라고 하는 결국 자꾸 뭐 모든 직장이 강남에 있는 거고 강북에는 없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더라도 강남은 많은데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번에 사실 강북 흥단서가 굉장히 좋은 노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노선에 결합돼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업들이 이 역세권 주변도 오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만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철도 노선만을 놓는다고 해서 사실 기업들이 오거나 또는 그런 어떤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철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요즘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처럼 그런 그 공장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판교처럼. 그래서 정말로 그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북 횡단선처럼 이런 중요한 간선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신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만이 진정한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북 횡단선의 경우는 열차당 4량 이하로 구성된 경전철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그 전동차 4개를 붙여서 그 4개가 동시에 달리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4대 정도 이 정도로 그 수용량이 충분히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좀 저 강북 횡단선 이번 새로 나온 노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발표도 너무 반가웠는데 내부를 보니까 이게 또 4량의 경전철이거든요. 작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강북 횡단선은 이런 실핏줄에서 동맹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는 사실 경전철 수준이 아니고 등급을 좀 올려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전철에 이런 것들이 한 평균 한 30km 내외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강부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한다 그러면 9호선 급행처럼 이게 한 50km 정도 나오거든요. 시속.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시속 50km 정도는 최소한 운행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등급으로 해야만이 정말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을 재생시키는 규모가 되는 거지. 이 정도의 경전철 가지고는 이게 뭐 흉내만 내다만 뭐 그런 조금 뭐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후에 애초에 처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장시킨다든지 좀 추가해서 늘리기는 더 어렵나요? 그렇죠. 비용이 엄청 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다 골고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이 돼 있으니 정말 이런 강북 횡단선처럼
핵심적인 거를 좀 강화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앞두고 있고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이런 계획들이 좀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이제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겠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수렴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국토부가 또 이제 아무래도 중앙정부 상의도 필요하니까 이런 시간이 떠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론화 과정과 협의 과정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3월 달에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예. 이제 광역교통위원회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큰 철도망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의, 또 지자체 협의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제 발표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또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 고덕 강일 1에서 강일 준 조건부로 포함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2021년에 강일에서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 철도로 지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근데 이 부분의 경우 9호선 연장 사업은 특히 그동안 항의도 있었고 지역구 의원의 요구로 여러 차례 변경을 겪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절차에 있어서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현재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 집 앞에 여기 들어오면 당장 아파트까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요구하는 거 저는 이거를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 해당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유권자들을 생각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항의하고 기재부나 국토부에 데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결국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그럼 서울시라든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또 거버넌스에서 잘 이렇게 협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중앙정부가 너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그런 압력에 시달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럴수록 사실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설득도 예.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그런 거버넌스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대로 또 불만이 많고 예. 사실 또 다른 소유 지역은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걸 계속 탓할 수는 없고 예. 결국 중앙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지도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점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였습니다. 푸른 강물 지하철 멀어지는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권진원이 부르는 푸른 강물 위의 지하철 들으시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분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 오늘도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이춘도 훨씬 지났고요. 이제 슬슬 봄을 기다려야 할 텐데. 봄맞이 여행 떠날 때가 됐죠. 그러니까요. 네. 뭐 공기만 좋다면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데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좀 답답합니다. 예, 토요일부터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요? 주말에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역시 여행 전문 기자라 그런지 날씨에 빠삭하세요. 저번에도 네. 눈 오는 줄 기자님 얘기 듣고 알았는데.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혹시 이 속담 아시죠? 원수는 무다리에서 만난다. 꼭 그래요. 예. 혹시 이렇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답답하죠. 근데 사회생활 할 때는 뭐 그거 네. 어떡합니까? 원수랑도 잘 살아야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외나무다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표면 그 의미대로는 그렇죠. 없죠. 실제적으로 예. 없죠. 네. 일방통행에서 마주오는 차량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외나무다리라고 했습니다. 일반통행길이 그렇군요. 아니라. 예.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요. 아름다운 외나무다리의 풍경이 있는 마을이에요. 네. 오늘은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무섬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남쪽으로 네. 가는군요. 네. 벌써 중부지방은 아직 없지만은 저쪽 남부지방은 꽃 핀 곳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고. 조금씩 피더라고요. 제주는 이미 유채꽃이 만발했다고 하는데. 봄맞이 꽃이 왔군요. 영주 경북 네, 영주 맞습니다. 무섬마을. 네. 이곳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가요? 무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마을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무섬 마을은 물돌이 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면서 마을이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섬 마을이라고 하던 것이 무섬 마을로 됐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꽃의 모양새의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에 가시면 일단 3번 놀라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이 마을에 들어서면 일단 이 마을이 품은 산과 물줄기의 절경이 탄성이 한번 터져 나와요. 아하. 정말 안온한 풍경이고 마을길로 들어서면 이 마을의 풍경에 다시 한번 놀라요. 예. 이 마을은 오래된 고택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40여 채의 가옥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9채의 가옥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오래된 고택들을 품고 있는데 이게 네.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살던 집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자체가 약간 의미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3.1운동 당시에 그 3.1운동을 이끌었던 애국지사들이 예. 일제의 총칼을 피해서 이곳을 본고지로 삼고 그다음에 이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3.1운동에 나선 역사의 현장이기도 해요. 아하. 약간 의미도 있죠. 지금 사진 보시는군요. 쳐다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너무 와닿네요. 약간 세트장 같죠. 진짜 좀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데 마을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트장도 예.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기거하는 마을이에요. 예.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 자체가 약간 그 명당조의 길지라고 해서 전란 때도 조선시대 많은 난리에도 예.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영화 속 동막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그냥 이 자연적인 풍경도 멋진데 마을의 예. 풍경이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물도 있고 조그마한 동산도 있고. 그렇죠. 산에 둘러싸요. 예. 그 물에 떠 있고. 그래다가 여기서 또 전통 행사도 많이 하나 봐요. 네. 한옥도 있다 보니까. 전통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 제가 오래된 고택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고택 체험도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봄이 오는 풍경을 한옥에 하룻밤 머무르면서 마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세 번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 마을에 품고 있는 자연의 놀라고 두 번째는 고택의 풍경에 놀라고 세 번째가 이 마을의 자랑인 외나무 다리를 보고 놀라시게 됩니다. 네. 350년 동안 이 마을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던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다리는 2005년에 복원된 다리입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외나무 다리인데요. 태극 문양의 형태로 약간 물길과 모래사장과 마을길이 이어지는데 예.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히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마을에 가면 많은 분들이 다리를 걸어 올라가시는데 예.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막상 걸으시면 굉장히 아찔하고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요. 물의 중간쯤 가면 이 폭이 한 20에서 25cm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린 거북걸음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 길을 찬찬히 걸으면서 한가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예. 그 다리 중간중간에 빗겨다리라는 게 덧대어 있어요. 빗겨다리? 그러니까 마주 오게 되면 네. 폭이 되게 좁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쉬어갈 수 있고 비껴갈 수 있게 비껴다리라는 그 다리도 있고요. 아, 이게 그거였군요. 네, 옆에 하나씩 다리가 조금 있죠. 외나무 다리 조그맣게. 옆에 조그만하게 뭐 벤치 크기 정도로. 그게 비껴다리입니다. 아, 여기서 피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는 법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냥 앞을 보면 힘들대요. 그래서 네. 약간 10m 앞에 산을 보면서 걸으면 넘어지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다리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 마을로 장가오는 새신랑들은 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지는 게 통과 의례였다고 해요. 예. 굉장히 저도 걸어봤는데 아찔하고 약간 물의 중간쯤 가면 정말 약간 스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외나무 다리 아래 물 수심이 네. 깊지 않아서 뭐 발 담가봤자 발목 정도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다리 위에서 보는 느낌이 또 그런가요? 달라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길어서. 네, 예. 굉장히 길고 걷다 보면 이게 한참 약간 뭔가 다리 위를 걷는 또 다른 다리 위 산책로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멈추지 않고서 쭉 걸으면 한 10분 한 10분, 15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걸리겠는데요.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한가롭게 생각을 하면서 걸으라고 네. 그랬는데 한가롭게 걷지 않으면 네. 무조건 빠지겠네요. 거북걸음으로 한가함의 가치를 느끼시면서 찬찬히 네.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란 것까지 들어봤는데 또 특별한 볼거리가 있을까요? 이 마을 자체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네. 마을 규모도 크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풍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그냥 약간 찬찬히 도시와는 다른 일상을 느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약간 바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랜만에 약간 힐링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네. 화려하지도 않고 시선이 높이 주지 않아도 안온하게 걸을 수 있는 풍경들이 좋고 그냥 약간 시간 자체가 약간 느리게 흐르는 마을의 풍경이 있어요. 예. 그리고 40여 채의 가옥들이 마을 곳곳에 뿌려져 있는데 그 마을길 골목 자체를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켠에 이 무선마을 전시관이 있는데 이곳에 가시면 이 마을의 형성과 역사의 배경 다양한 문화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발걸음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마을 내에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걷는 것도 좋으신데 다리 걷고 그다음에 이제 두 발로 걸으시다가 약간 강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조금 속도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전거를 따라서 마을 그 외관을 따라 쭉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네. 자전거 라이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은 이제 경북 영주 무선마을 다녀왔고요. 오늘 순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인천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예, 인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남북 대립으로 금지됐던 서해 5도 해역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해양수산부가 어제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인천 최북단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과 지척에 있는 섬인데요. 연평해전과 포격사건, 또 천안함 사건 등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이 일대 어장을 기존 1,614제곱킬로미터에서 245제곱킬로미터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예. 이는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합니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기존 어장 면적이 15%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해수부가 1964년부터 금지한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약간 30분씩 총 1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 서해도 어민들은 군사 안보 문제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할 수 있었는데요. 해수부는 꽃게잡이 등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장관리와 조업 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경비는 해군과 해경이 각각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해 5도는 어선 200여 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꽃게나 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가량 어획하는 중요 어장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어민들의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 5도 해역에 남북 공동 어로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서해 5도 어장 확대 이후 다음 단계가 바로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지정입니다. 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이건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허용이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지정의 마중물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예. 다음 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옹진군 백령도와 북한 장산고 사이에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사실 이번 서해 5도 어장 확대는 연평도 주변 해역과 대청도, 소청도 남쪽 해역 위주로 이루어져서 백령도 어민들은 큰 수혜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NLL 때문이었는데요. 예.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은 섬과 NLL 사이에 있는 어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NLL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소극적으로 나왔었고요. 해수부는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를 고려해 이번에 어장 확대 해역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와 북한 장산고 사이에 공동 어로 수역이 조성되면 백령도 어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예. 해수부가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은 공동 어로 수역 설정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요. 나중에 이곳에 수역이 만들어지면 불법 조업,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해마다 공무원끼리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던 이른바 깜깜이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폐지하고 분야별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토론회를 연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화, 교통 등 분야별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시민과 함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취임 초부터 실이나 국을 직접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는 틀에 막힌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토론 역시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천시 주인인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다음 달 19일까지 8개 분야로 나눠서 9차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첫 번째 업무 토론은 폐기물 관리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150여 명의 시민들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최근 이슈인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우수 제안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였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